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스카우트 모토는 준비하라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국 참가자의 한 부모가 영국의 신문 가디언을 통해 한 얘기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지만 화장실, 샤워장 같은 야영장 시설에는 전체 예산의 11%인 고작 120억 원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직위원회 운영비에는 740억 원이나 쓰였다는데요. 대체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새버린 걸까요?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십 건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과 프랑스 몽마르트 포도 축제를 즐기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EPL 경기 관람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진 국격을 K-팝 콘서트로 만회하려 한다는데요. 사태 수습을 왜 BTS가 해야 하느냐 이런 팬클럽 아미의 볼멘 소리가 따갑게 들리고 있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시오늘에서는 상주의 한 시민 모임이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데요. 잠시 후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의 손요익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하죠.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전 국민이 아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우후죽순으로 이른바 살인 예고글마저 올라와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이 사건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8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모두 67명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경에 65명이었는데 15시간 동안 2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전날까지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 예. 청소년이 예고글을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장난식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진짜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보다는 예.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온라인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이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더니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과 검찰이 물리력 행사 등을 포함해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고 네. 특히 범죄를 예고하는 글에도 경찰은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거나 흉기 구입 등 범행 도구 준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로 의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통상 범죄는 착수가 이루어져야 미수로 처벌하는데요. 네.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범행 착수하기 이전에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뭐 협박죄, 살인 예비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조금
심하다 싶으면 협박죄를 적용하고 네네. 여기서 저 범행 도구 같은 거 흉기 이런 거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면 살인 예비죄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살인 예비죄가 되게 중하다면서요. 뭐 징역 10년까지도 네, 처해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살인 예비죄가 굉장히 좀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 법정 형량은 매우 높게 그러니까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아울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4일에서 6일 사흘간 다중 밀집 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경찰이 검문 검색했고 이 가운데 14명을 협박 등 혐의를 입건하고 7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가태료 매겼고 99명은 경고 조치 후 훈방했다는 보도인데요.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검문 검색을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르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안전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인 예고글 지금 수백 건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경미할 때는 이제 경고 및 훈방 조치를 하고 네네. 조금 심하다 싶으면 경범죄 과태료 처분을 하고 네네. 거기서 더 심해지면 협박죄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살인 예비죄 이렇게 그렇습니다. 처벌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들에 대한 향후 진행과 처벌은 과연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피의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피의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죠. 딱. 보통. 예, 그런데 보통. 최근 범죄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예. 약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좀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그렇습니다. 같은 건데요. 예. 미국엔 총기 난사 사건 이거 우리 흔히 보잖아요. 예, 근데 지난 10년간 미 연방 수사국이 이렇게 총기 난사범에 관한 사건으로 규정해서 좀 통계를 내보니까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범에 의한 사건이 345건이 발생해서 1024명이 이상이 숨지고 1828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동안 대략 한 1000여 명이 숨졌다. 총기 난사. 아우.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국적인 어떤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단지 다른 건 우리나라는 총기가 아니라 흉기, 칼 이런 거라는 점인데요. 예. 지금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초반에 강력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미국처럼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 이제 절차 살펴보면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얼굴 신상 공개가 문제됩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가 피의자 인적 공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적어도 이런 무차별적 흉기 난동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요리는 많고요. 피의자 얼굴 신상 공개. 이번에 그 두 피의자는 다 공개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둘째는 이 형량의 문제와 사형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네. 물론 형량은 원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전과, 계획성,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에 따라 세부적인 거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30년이 1심에서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명 같은 경우 이건 계획적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징역 30년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무조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일반인들은 들거든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 명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와서 살해한 경우에 30년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발생한 사례는 아주 흉폭합니다. 여러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럼요. 흉기를 계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무기나 사형 이 정도 예상이 된다. 예. 네. 그리고 사형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극악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현재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집행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째 30몇 년 동안 1997년을 마지막으로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97년 마지막이었나요? 그러면 네네. 한 26년 동안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사형 그렇습니다. 선고는 해도. 선고는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왜 홍준표 시장이 문제 제기 한동훈 장관 공격했잖아요. 왜 집행 안 하냐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처벌이 물론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헌법에서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헌법재판소도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하는 게 오히려 정의에 맞고 한다는 점, 일반 예방 효과도 있는 점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제대로 하자, 집행을 하자는 여론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 또 하나 이제 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방 생활을 무기징역이죠. 하는데 무기징역인데 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없나요?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는 예.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 채우면은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무기징역 경우는 형기란 게 없으니까 예. 20년 이상 복역을 하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 공통적으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여야 공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난 4일 국민의힘 박태출 정책위 의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도 던지고 있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예. 지난 7월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선될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영원히 경리하자. 이게 논의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징역살이 하고 나와서 또 재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번 흉악범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는다 쳐도 이 정도 범행했으면은 이제 사회를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거고 현재 우리 법체계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지금 26년 동안 집행만 안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체계상 집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습니다. 교정 당국의 어떤 판단만 있으면 그래요. 또 오히려 집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 묻지마 범죄 발생을 막기에는 이거 역부족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해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순찰을 비롯한 거점 상시 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청도 동일한 취지의 대책을 발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갑차 다니고 총 왜 들고 있느냐. 그게 일종의 범죄 심리학적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강남역하고 서현역 거기에 장갑차 등장해서 시끌시끌하던데. 살인자 나타난다고 장갑차 가서 찡국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범죄 심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요. 범죄 심리적으로 특정 장소가 관리된다, 보호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장소에서는 범죄를 행하기 어려워진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뉴욕에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지하철 굉장히 더러웠는데 그걸 말끔히 청소하고 하니까 범죄가 줄어들다 이거죠. 그래요. 이런 또 통계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공중 밀집 장소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관리 및 치료인데요. 총기 난사 사례라든지 무차별 흉기 난동 사례를 보면 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방치해서 발생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냥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청소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헬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시 경쟁이 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극심한 경쟁과 주거 불안, 부세습에 직면한 세대에게는 더욱더 정신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누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정신적인 분노, 우울이 누적되지 않도록 좀 정기 검진제도를 좀 활성화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땐 우리 사회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좀 그 해결과 치료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형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비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칙에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하든가. 맞습니다. 이게 범죄자들 사이에 암암리에 아무리 해도
안 죽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네. 저는 이게 제일 선호하고 우리 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형 집행에 대한 개인적 의견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그렇습니다.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면은 법 따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형을 없애려니까 반발이 심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니까 국제사회 이미지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형이 있다면은 법률적으로 있다면 그걸 집행을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은 국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법률을 만들어야죠. 이게 정도지 지금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째깍째깍 집행을 하는 게 법에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통 보수다운 그런 시각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겠습니다.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통합신청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온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현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의 손요익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요익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일이었죠.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해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셨는데 현재 이 계획 그대로 진행 중이신 건가요? 네,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하여 주민 소환을 통한 해임 절차를 시작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선관위의 안내를 받아 관련 서류 준비에 전력을 하고 있고요. 예. 선관위의 주민 소환 청구인 대표자 서류 접수가 되는 대로 서명 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서명 작업 시작하시겠네요. 네. 자, 강영석 시장을 해임하려는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 때문인지 우선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청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시청 이전은 지역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를 변경하는 중요 정책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상주는 인구 소멸 고위험 도시입니다. 농촌 도시는 뭐 같은 처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청 이전이 이 지역에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기적으로도 코로나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물가도 고물가 시기이고 이러한 때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 또는 뭐 지역 경제 살리기 등 뭐 많은 시급한 정책들을 뒤로 하고 신청사를 짓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요. 문화예술회관 이전도 7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 오던 진행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성 그 변경을 발표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8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러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상주시장을 해임하려는 이유, 그러니까 뭐 너무 졸속으로 신청사 이전 문제 추진됐다. 네. 아, 뭐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에다 또 이제 문화예술회관 이전 사업 이것도 좀 연관이 돼 있군요. 이것도 네, 너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지 변경을 발표했다 이런 문제점을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상주시청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예. 그동안 청사 건립기금은 오랫동안 적립을 해왔지만 8년 전에 100억 정도를 들여서 현 청사를 올 리모델링한 후부터는 상주에서 신청사 건립은 거론이 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가 작년 말 공포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전 부지를 3곳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읍면 동별로 950명을 배정하고 관변단체 임원들을 동원해서 2시간 만에 투표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87%가 찬성한다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다. 예. 네, 이것은 절차도 상식에 맞지도 않고 더더구나 선정된 부지는 시민들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죠. 예. 해서 이제 저희 범시민연합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시청을 건립하자는 쪽이 33%, 반대하는 시민이 49.4%, 예. 무응답이 17.6%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주시 측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투표를 했는데 이거 2시간 만에 다 마친 거다. 관변단체 임원들을 동원한 거다. 그래서 87% 찬성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범시민연합에서 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33% 찬성, 49% 반대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리고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구 잠사 곤충 사업장이 신청사 부지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현 시청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전 부지는 약 185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리도 거리지만 도심 한가운데라서 집가도 비싸고요. 예. 주변으로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 시에서는 이제 압축도시 운운하지만 그건 아마 이론에 불과하고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시청 부지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에서는 추정 금액으로 최소 1,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이 공사 기간이 한 6, 7년 정도 완공까지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최고 3천억 정도까지 아하. 소요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지금 이전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청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네, 그 바로 옆에 옆으로. 이제 신청사 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도심 한가운데라서 지가도 비싸고 확장성도 없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유에서 신청사 부지 구 잠사 곤충 사업장 여기를 반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현 청사를 그대로 쓰자. 아니면 뭐 외곽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자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상주 지역에서는 시청, 문화예술회관뿐만이 아니라 적십대학병원 신축 문제, 그리고 또 추모공원 설립, 대구 군부대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무엇보다 먼저 그 상주 전체 도시 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 도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자는 것이죠. 예. 그동안 시청이 좁다고 하면 구미시처럼 그 외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뭐 새마을체육관은 임차 건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민체육관 사무실을 활용하면 되고요. 네. 또 향후 문화회관을 이전하면 그곳을 시청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현 강당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건설 도시국을 구 잠정장 부지 지금 옮기려는 자리로 옮겨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너무 서두르지 말자, 밀어붙이지 말자, 차근차근 진행하자.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청사 그대로 좀 쓰되 뭐 약간 좀 구조 조정을 하자. 예산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체적으로. 네. 예. 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 문제는 2015년에 입지 선정 용역을 마치고 선정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69억 원에 교부를 했습니다. 예. 매입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예. 지금은 20% 이상 매입이 진행되고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건축 설계 비용으로 2021년 3월 15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7억 원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부지를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예. 예. 변경된 그 공원 부지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라서 2024년 말까지는 처분 제한된 그런 부지입니다. 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불가능한 토지에 무리하게 관리 계획 변경을 하여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 35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또 이런 사실이 있군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건 보조금 관련법 35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관계 다 확인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상주시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을까요? 혹시 뭐 어떤 짐작 가는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했는지? 짐작이라고는 전혀 없죠.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한테는 하나도 묻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 네, 너무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8억 원의 예산이 이미 들어간 사업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낭비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 처리도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건축 설계 비용 7억 원, 토지 매입 시탁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8억입니다. 예. 최초 입지 선정 용역비, 기타 이제 일반 재경비 등 뭐 이런 거 다 더 밝혀지면 많은 예산이 손실 처리되어서 낭비된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엄연한 국고 등 손실에 대한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요. 또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문제도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문화예술회관 만약에 부지를 변경을 한다면 다시 또 이 8억 원이라는 돈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상주시장 주민 소환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자, 상주시장 주민 소환이 자칫 상주 시민의 갈등으로 번질까 이렇게 우려도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도 지역에 양분돼서 이 갈등을 빚는 것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 또는 노인회 등에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지역의 어른들이 오히려 시청의 편을 들고 성명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고요. 예. 지금 상주시장은 이 통장 등 관변단체들을 동원해서 주민 소환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고요.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민 소환 청구인 최소 12,500명 외에 한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서명에 들어가면 자진해서 서명을 해주겠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민 소환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농촌 마을 상주에도 양심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희망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상주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그래서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 우리 손요익 사무총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주시 측 입장도 듣기 위해서 섭외를 했었는데 사정상 좀 불발이 됐고요.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섭외를 하도록 상주시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 손요익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에 수해 문제도 있었고 잼버리 문제 등등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엄청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안인데 오늘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국정조사 대신에 이제 노사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원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에 사업을 재개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무제한 논의에 들어가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 앞에 정의당 신상정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상정 의원 얘기대로 노선검증위원회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측면, 상임위를 통한 진실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문가 상임위전 7일 전에만 부르면 되고 또 증인선서인지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이게 부연 설명까지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주장인데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증인 문제가 상당히 좀 아주 첨예한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제 최대한 협조한다 뭐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원 장관이. 예. 근데 사실 이게 말 그대로 협조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증인이 나 나가기 싫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군 관계자 현재 그 모 국장 여기가 이제 핵심 증인인데 양평군 측에서는 사실 국정조사가 아니면은 불출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 못 나가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양평군 측에서도 예. 자 이렇게 원 장관이 제안을 하자 야당에서는 뭐 단숨에 거절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조사 하자는데 검증위원회가 웬 말이냐.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예. 김한규 민주당 원내리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예. 배추환이 검증위원이 들이밀면서 사안의 본질을 흘리려 하지 마시라. 이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국회 의혹 규명에 협조해라.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하면 된다. 딴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일단 야당 반응은 이렇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저도 이 방송을 좀 봤는데 예. 국정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 지금 정부나 국토부나 국민의힘이나 아무 의혹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 의혹 없는 거 밝히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 깨끗이 받아라. 그래서 모든 증인 참고인 다 채택해서 왜 누가 이 근거 없이 이 안을 바꿨는지 그거 국민 앞에 다 진실되게 다 밝히자. 정부위원회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안 받냐. 받지 않을 이유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여당, 특히 원희룡 장관 할 말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정부, 여당 다, 아무 의혹 없지 않냐. 억울하다. 야당 측에서 정치 공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깨끗이 밝히자. 국정조사로.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자, 일단 그렇고. 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검증위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건, 아까 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심상정 의원 뭐 굉장히 분노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곡해했다라는 겁니다. 곡해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제안한 건 맞는데, 핵심이 빠졌다. 자기 주장의 핵심은 첫 번째 배추야 이야기했었던 원희룡 장관 먼저 사과해라. 국민들 상대로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과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 토지 매각해라. 이게 두 가지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검증위원회 만들자. 이게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이 그 검증위원회 만드는 것은 국정조사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러니까 배추야를 공식 선언하고 사과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산면 일대 토지 매각하고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쏙 빼놓고 봐라. 심상정 의원이 검증위에 만들자고 하지 않느냐. 라고 먼저 가져나오니까 심 의원이 한마디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원희룡 장관 이 제안에 대해서 검증위원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공식 반응은 없는 거고요. 현재로선. 없는 거고요. 여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여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말을 이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죠. 여야 노선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자. 투트랙으로? 이렇게. 윤재호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뻔히 나온 결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래서 검증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안 되고 국정조사는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못 받고 대신 첫 번째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두 번째 전문가들이 노선을 검증하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자. 투트랙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피해가는 논점 흐르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윤재호 원내대표가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이제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공세로 정부를 흔들고 총선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반박을 했네요. 글쎄요. 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못하겠다. 이런 건데 여당 입장은. 이게 그래서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쟁 만약에 이 검증위원회 하면은 우리 저번에 왜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나와서 발언할 때 보니까 계속 정쟁만 이어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더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은. 자, 그런데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이 원희룡 장관 말 뒤집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곤혹스럽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말이 많이 바뀌었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첫 번째, 일단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월 29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때가 그거죠. 왜 이거 어공 늘공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늘공들 그렇죠. 문제 있다. 예. 그로부터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난 7월 6일 날 국회 교통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긴급 실무 당정 협의를 한 뒤에 요 뒤에 또 얘기 나오는데 실무 당정 협의한 뒤에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비판 여론이 끓으니까 한참 뒤 7월 24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다 라면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백지화한 건가요? 그렇죠. 이때가? 예. 이루고 나서 또 이틀 뒤인 7월 26일 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이 모든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6월 중순에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 들고 나온 거니까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사과를 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흘이 지난 7월 30일 날 이번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라는데 야당 사과는 언급하지 않고 여야 노선 검증위 구성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익명의 국토위 소속위원이 이 문제 여야가 협상해야 돼. 자꾸 장관이 먼저 나서면 안 된다. 장관이 저렇게 쭉쭉 치고 나면 야당 받겠느냐. 국토위 소속. 장관 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원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잖아요. 시각이 곱지 않죠. 제가 아까 그 실무 당정 협의회 했다라고 했잖아요. 7월 6일 날 이때 당에다가 강력한 한방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백지화를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백지화 발표한 거야.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국민의힘 실무진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월 10일 그때 미국 방문 때 민주당이 사과해야 고속도로 사업 재개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노선 검증이 또 제안을 한 겁니다. 사과 그런 얘기하지 않고.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위의 다른 의원이 아니 저 장관 저 정도 얘기한 건 용산이라 얘기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소속된 국민의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고 자신의 계획만 밀고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윤심이 있다. 원희룡 장관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또 평론가시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윤심 없이는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가 지금 말이 5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장관이 지금 딱 그 고속도로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는 혼자 이리저리 이게 스탠스가 바뀔 수가 없어요. 혼자.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윤심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상의 없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 장관이 그럼 당장
조치를 취하겠죠.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먼저 그러겠죠.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까지 전체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당연한 거죠. 예, 이건 뭐. 근데 끝까지 본인은 아니다,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원장관은 대통령실과 교감 없다 이런 거죠. 현재는 주장이.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이 저번에 한번 이제 원장관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고발을 했다고요? 지난달 13일에 고발했던 거는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직무 권한이다. 직무 권한 남용이다. 예. 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그 직무 권한 남용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8월 1일 날 고발했는데 첫 번째 국가재정법 위반, 예. 두 번째 도로법, 세 번째 대소지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세 가지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 변경할 때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야 되거든요. 안 해. 그만둬. 백지화해.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국가재정법 50조 위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다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 이런 건데 그러면 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거나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이거 장관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장관이 내키면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어떠한 근거나 법령의 근거가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법률 위법 행위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아마 원장관도 속으로는 본인은 이런 1년에 한 달 이상의 이런 쭉 이런 언행들에 대해서 솔직히 본인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 일단. 자, 이 사업이 이제 2조 원 가까운 국책 사업이자 양평 군민의 수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재개가 당연히 이제 우선시 돼야겠지만 이 의혹을 풀어내지 않고는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원장관이 중간에 자기 무슨 정치 생명을 걸고 장관직 걸고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정치 생명 건다라고 얘기했던 거 땅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지난 2022년 10월 달에 국토부 국정감사장과 한준호 의원이랑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성질 변경했던 거 이야기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박지화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들이 국토부 장관 일 잘하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제 대우를 해줬는데 그 갑자기 백지화 뭐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을 모른다라고 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나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잼버리 문제다 태풍이다 난리가 나서 지금 잠깐 이게 미뤄졌는데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에 한 치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치권 정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문제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지금도 서울부터 양평까지의 고속도로 편입 분석을 국민들이 해야 합니까? 자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치권은 정치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자료도 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만 뭐 빼놓고 뭐 공개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뭐 국토부 너무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뭐 순살 아파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고. 아유, 참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럼 저는 사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다 얘기를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 핵심이 그겁니다. 누가 종점 바꿨나, 왜 바꿨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꿨나, 이거는 한 점 의혹 없이 좀 밝혀야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